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그 설립 과정,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하고 그 단독 면담에서 그때 뭐 재단 설립하니까 돈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그 과정,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우, 진아 씨, 오늘 뭐 엄청나게 추운 날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 뭐 재판 막바지에 지금 그 경제 총수들이 거의 다 그렇죠. 나온 예. 재판이잖아요. 불려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총수들의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안 나와도 되게끔 대통령께서 그런 조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 대통령께서 다른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그 부분은 좋다, 내가 스스로 감리를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다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놨습니다. 재단 이야기 없습니다. 재단 돈 내라라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고 언론에서 그렇게 허위 보도를 했을 따름이죠.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미르재단, 뭐 K스포츠는 재단에 돈이 다 있다고 해서 재판 초기에 제가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미르 돈도 그대로 재단에 다 있고 K스포츠 그 재단 속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갖고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제3자 뇌물이다, 재단에 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르 재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정책 방향은 4대 국정 기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4대 국정 기조는 아마 거의 우리가 아는 뭐 구청이다 또는 동사무소 가보면 거의 다 적혀 있습니다. 국정 기조 해가지고 뭐냐?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정부 출범 초에는 주로 하신 건 경제 부흥하고 국민 행복입니다. 여기 나라 경제 살리는 데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화 융성을 위한 10대 과제. 그게 뭐냐? 환류 확산입니다. 첫째, 환류 확산,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스포츠 인재 양성, 스포츠 활성화. 이런 문화 융성을 위한 10대 과제, 10대 과제, 이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후인 2015년부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안종범 수석의 검찰 조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종범 수석의 이 검찰 신문 조서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서 이 조서만 한 15번이나 봤습니다. 쭉 봤는데 앞부분 보면은 소위 이 재단 설립에 대한 과정을 나름대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검찰이 요구하는 거는 그 재단 설립 과정 경위가 아닙니다. 저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돈 내라고 협박했다. 그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왜 설립을 하게 됐고 대통령의 구상이 무엇이고 검찰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종범 수석이 이 신문조서에서 또 보면 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나 문화 쪽 저거 앞장서 길을 열어주고 기업이 뒤따라와라. 정부가 가는 길 따라와라.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윈윈하자. 이게 대통령의 이 원대한 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의 그 원대한 구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제 시작된 연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이 원대한 구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후부터는 안 했습니까? 그게 2015년 2월 24일입니다. 2015년 2월 24일 날 청와대에서 한국기업 메세나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오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오찬입니다. 그럼 한국메세나협회가 뭐냐? 한국메세나협회라는 것은 1994년에 정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자 우리 기업이 자, 문화예술 지원을 하자. 그래서 한국 경제와 문화예술 참 균형 있는 발전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이바지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한국 매세나 협회입니다. 이 매세나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오찬식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하신 겁니다. 이 오찬에 이게 매세나 협회 산하에 이제 한 200여 개 회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위 조금 기업 규모가 큰 상위 22개 업체 이제 회장들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메디치 가문처럼 문화 및 예술 분야에 투자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이 바로 이 청와대 오찬에서 여기서 바로 있는 거예요. 메디치 가문처럼 문화 및 예술 분야에 투자와 후원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메디치 가문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대통령은 어떤 걸 연관시켜서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메디치 가문이 그 14세기에서 17세기 무렵에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에서 활동했던 아주 평범한 중상층 가문입니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은행업, 금융업을 통해서 재산을 쌓았다는데 당시 금융업 같으면은 일종의 그죠. 돈놀이 하는 거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재산을 쌓은 뒤에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메디치 가문이. 그래서 유럽을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가 피렌체에서 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이 메디치 가문, 이 그리고 소위 이 메디치 가문의 효과 이게 뭐냐? 자,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 가지고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의 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재능을 융합해 가지고 그리고 큰 시너지 효과 내는 거.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이런 예술가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배출된 그 르네상스 시대 그 꽃을 피운 게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메디치 가문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이 건축가 믹피어스라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면은 이 더위를 견디려면 에어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 하려고 하면 전기도 돼야 되고 하니까 참 아프리카 참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시대에 뭐 에어컨 그렇죠.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짐바브웨에서 흰 개미집을 보면서 힌트를 팍 얻습니다. 아니 흰 개미집 보니까 야, 이 뜨거운 땡볕 속에서도 다 살아나거든요. 그게 뭘까? 그걸 보니까 바닥에 구멍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신선한 공기가 탁 들어오고 그리고 안에 탁해진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는 흰 개미집이 딱 그런 구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런 형태의 그런 구조의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에어컨 없는 그런 건물도 가능하다. 그럼 이게 뭐냐? 흰 개미 생물학입니다. 건물은 뭐냐? 건축학입니다. 생물학과 이 건축학을 융합시켜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참 혁신적인 그런 건축물.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융합의 효과고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살려야 됩니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신기술 뭐 개발 우쩌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제시한 게 창조 경제입니다. 경제를 참 새롭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아주 그런 쉬운 개념인데 소위 경제하고 문화하고 이거 접목시켜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는 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각 지역마다 창조 경제 혁신센터라는 것을 만들기 쭉 합니다. 대구에도 만들고 오송단체도 만들고 여러 군데 만듭니다. 그 지역에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1대1로 다 자매기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발전을 하자. 그게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게. 뭐 문화적으로 부흥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밑받침 되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기술 지원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공생,
이게 이제 메디치 효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통해가 그런 걸 다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실 한국에서 그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치고 나가고 있었고 전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류 문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던 그렇죠. 당시였거든요. 경제에다가 한류 문화 접목시켜 놓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해 화장품도 더 많이 팔리고 대한민국 소위 뭐 음식뿐만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 가전제품도 더 잘 팔리고 소위 말해서 식기 같은 거 그것도 많이 팔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쪽에 있으니까 네. 진짜 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들 하고 뭐 한국이 점령을 했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왜요? 한류문화입니다. 한류문화를 보니까 와 한류문화 이거 한국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야 이거 화장품을 좋은 거 써서 그렇다. 그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큰 틀 대통령께서 그렇다 해가지고 뭐 기업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또 수석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안 합니다. 큰 틀만 제시하면은 그 다음 할 일이 누가 합니까? 수석들 하는 거예요. 청와대 수석들이 하고 수석들이 관계부처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께서 이제 그 메세나 협회 2015년 2월 24일 날 메세나 협회 창립 20주년 때 여러분들께서도 메디치 가문처럼 문화와 예술의 지원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 하게 되면은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건 누구겠습니까? 안종범 수석 아닙니까? 경제수석 잘 해야죠. 그래서 이 안종범 수석이 이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안종범 이 피자 신문 조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분 한 분밖에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요 아니 교육문화수석 다른 수석들 같이 하는데 그래도 주무부처는 어쨌거나 경제수석이 앞장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수석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쫙 읽어보니까 이 안종범 수석은 참 경제 이론에는 참 해봐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 경력들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그거 할지 모르는데 실천력이 약해요. 보니까 실천력이 약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미래재단 문제가 탁 터지니까 안종범 수석 하는 말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2015년 7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재벌총수 7명과 단독 면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돈을 내놔라고 30억씩 내놔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때 재벌 총수들한테 그런 말 하셨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다 믿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피의자신문 대통령 그 조서에 보면 쭉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안종범 수석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정경련에서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참 정경련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잘 도와줘라. 그렇게 말한 게 정보예요. 안종범 수석의 소위 말해가 허위 보고예요. 이거 정경련에서 재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대통령 정경련에서 그래 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부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대통령의 진술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고 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안 수석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벌 총수하고 단독 면담 자리에서 다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안종범 수석의 이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방기선 국장의 진술서입니다. 방기선 국장의 진술서고 이를 찾아내신 분이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방기선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 진술했고 무슨 말 했는지 사실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이경재 변호사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검찰들한테 조사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기선 국장 이 진술조서에 보세요. 진술조서 이것도 진술조서. 그래서 이 방기선 국장이 보니까 4번 조사를 받았어요. 4번 조사. 4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다? 2016년 11월 달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자, 언론에서 아니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한테 말이지 만나가 뭐 돈 내라 했다 막 보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방기성 국장은 이 재단 설립 과정 그걸 자세히 진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도 그때를 알았죠. 이미 아하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소위 이영재 변호사가 찾아낸 겁니다. 언론은 열심히 아니 검찰은 열심히 언론에서 뜨던 거는 브리핑 해주고 사실은 거는 안 하고 감춰버리고 감춰버리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이영재 변호사가 이 방기성 국장 진술을 줘서 이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럼 방기성 국장이 누구냐? 안종범 경제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경제수석입니다. 경제수석 산하에는 경제금융비서관,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농축산식품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비서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마다 선임 행정관이 1명, 그리고 국장급이 1명, 그 밑에 또 5명 내지 6명의 행정관이 쫙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 방기성 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실의 선임국장입니다. 방기성 국장은. 이 방기성 국장은 제가 이제 이 진술조서를 보니까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시 34회시고 그리고 행시에 합격해가 이제 공직에 입문하신 분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그때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처음 청와대에 파견이 되었고 그러면서 한 2년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2014년 9월 2일 날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재차 파견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파견이 끝나고 난 뒤에는 기획재정부에 복귀해가지고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 중이라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예. 이 진술조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진술조서에는 그 정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진술을 받고 증인으로는 나오지 않았었나요? 증인으로는 나왔죠.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다 법정에서 다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방기성 국장이 2016년 11월 17일 날 처음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3번, 특검에서 3번, 모두 4번에 탁 받는데 처음에는 참고인을 갔다가 두 번째 2차 검찰 진술 때 그때 소위 이 미래재단, 케이스보재단, 설립, 재단 출연금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쫙 한 겁니다. 그래 그거를 참 저도 몰랐습니다. 이걸 이영재 변호사께서 찾아내셔가지고 결국 방기성 국장을 정인신청 다 하고 정인신청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방기성 국장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서도 미르재단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과정이 자세히 오기 때문입니다. 자, 검사가 이래 묻습니다. 2015년 7월경에 있었던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을 위한 말씀 자료를 만들기 수개월 전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소위 진술인에게 문화체육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방기성 국장이 이 질문에 내가 처음으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안종범 수석한테 처음 지시를 받은 시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 여름인데 더워지기 전이다. 그래서 아마 4월 내지 5월인 걸로 아마 그 전무렵 4월 내지 5월 그 전무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저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2015년 2월 24일 날 메디치 가문 이야기 딱 했습니다. 문화융성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자 안종범 수석은 이제 그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을 구체화시켜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무렵에요. 그 방기성 국장이 안종범 수석한테 불려갔다는 거예요. 불려가니까 그때 이제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위에 담당 비서관이 최상목 소위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 비서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학의 경우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인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어떤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재단 같은 단체를 만들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렇게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방기성 국장이 이제 와가지고 인터넷 탁 통해가지고 검색을 했답니다. 검색 딱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안종범 수석한테 아니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래 탁 보고를 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재단 쪽으로 하자. 사단법인 말고 재단 쪽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끔 안종범 수석이 불러가 야 재단 관련 그 일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보곤 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진행은 하고는 있었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구체화시키면서 팀을 하나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래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방기성 국장 개인한테 알아봐라 이래 지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기성 국장이 최상목 비서관하고 같이 이제 재단 설립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액 아닙니까? 재단 설립 자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서관님. 그래 최상목 비서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화재단도 처음에 이제 안종범 수석이 한 거는 문화재단인데 이제 체육재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 재단을 만드는 게 설립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재단 그 설립금 규모도 처음에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50억까지 막 이래 막 이야기가 막 됐는데 안종범 수석이 이제 최종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는 게 뭐냐? 두 개의 재단이다. 그리고 각각 300억 원씩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개 재단 300억 원씩이가 600억짜리. 이걸 이렇게 재단을 만든다. 그럼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의 보고서 이래 이제 쭉 만들고 있는데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 보좌관. 그동안 제가 이 방송에서 많이 그랬는데 김건훈 보좌관이 2015년 여름경이랍니다. 여름경 토요일 날이었다. 전화를 딱 해가지고 그 보고서 재단 관련 보고서 그걸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때 그 보고서 만든 그거를 이메일을 보내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때 제가 그 체육을 할 때가 토요일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날짜 같은 거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담당 검사가 김건훈 보좌관의 태블릿 PC에서 압수된 소위 방기성 국장이 보낸 그 보고서 그걸 딱 보여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 방기성 국장 당신이 김건훈 보좌관한테 보여준 그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김건훈 보좌관에게 보내줬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김건훈 보좌관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딱 진술 쫙 합니다. 이 방기성 국장 진술 조서에 제가 다 해놨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과정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이 안종범 지시받아가 처음에 사단법인 할까요? 재단법인 할까요? 재단법인 하자.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10억에서 30억, 50억 하다가 300억짜리로 하고 두 개 재단으로 해가 토탈 600억이다.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지고 지금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 방기성 국장이 작성한 문건은 청와대 공식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초안이에요. 그리고 어떤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한 게 아니고 방기성 국장 개인이 안종범 수석과 최상목 비서관의 지시 협의 아래 만든 개인적인 사문서예요. 개인적인 문서. 그러면 확실한 그 계획이 없이 그냥 어떨까 하고 그렇죠. 이야기한 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건훈 보좌관이 그거 좀 보내세요 하니까 자기는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이 보고서, 이 초안, 개인적으로 만든 이 초안이 이게 보내준 날짜가 참 묘하게 2015년 7월 24일입니다. 2015년 7월 24일은 뭐냐?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하고 이제 독대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 이야기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딱 재벌 총수를 보여주면서 돈 내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에요. 그런데 이 김건희 보좌관이 만든 그런 다른 데 붙어 있습니다만 그거 보면은 그거는 청와대 그것도 없습니다. 로고도 없습니다. 경제수석실 그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개인 사무소예요. 그것도 A4 용지 한 장짜리 개인 사무소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게 엄청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대통령 지시한 엄청난 증거. 그 정도에서는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되는 자료지 않나요? 안 됐죠. 그래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께 소위 말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사가 한웅재 부장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입니다. 하여튼 이름은 안 좋게 듣고 있어요. 한웅재 부장검사가 대통령 구속하기 전에 조사에서 이렇게 딱 묻습니다. 이 한 장짜리 서류 방기성 국장이 딱 만든 한 장짜리 그 서류 아무런 로고니 표시도 전혀 없는 거 딱 이걸 대통령 딱 내놓으면서 단지 그 서류 제목은 뭐냐면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제목은 좀 그럴듯합니다. 그걸 대통령께 딱 제시를 합니다. 딱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검사가 묻습니다. 피의자는 그래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진, 하나, 두산, CJ 등 총 10개의 기업으로부터 각 3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출연받아 300억 원 규모의 문화 및 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탁 묻습니다. 자, 문건이 있으니까 이거 딱 제시하면 묻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저에게 보고하는 양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이 내용도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최고위층한테 보내는 문건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정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그 원대한 뜻을 알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팀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한 거예요. 그냥 방기성 국장한테 이거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서 재벌 총수하고 만난다니까 그때 재단 거 만든 거 야 그 이메일로 보내봐. 그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하고 압박하는 증거물의 그 개인적인 사문서가 그것도 초안이 검찰은 그렇게 일하나 보죠. 그러니까 참 방기선 국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그 초안이라는 게 이 진술조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께서 참 단독 면담한 재벌 총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는 재벌 총수들 전부 다 불려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는데 LG그룹 구본무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분들 참 제가 진술로 쫙 읽어봤습니다. 대통령과의 그 면담 어떻게 이루어졌고 면담 때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통령 표정이 어떻고 끝나고 난 뒤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쫙 따라옵니다. 재단 설립 이야기 전혀 없었다. 뭐 출연금 뭐 30억 뭐 300억 600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게 미르 재단 설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7월 24일 25일 이 재벌들 만나고 난 뒤에 만나고 났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안종범 수석이 8월 19일 날 7월 25일 또 한 달쯤 전에 8월 19일 날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한테 야 재단 설립 이제 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워낙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혹이 있었던 거지 사실상 의혹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미래한국신문에 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그래도 우리 사회 걸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 있구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 북한의 그 현송월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하나가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사건. 그래서 현송월이가 이제 서울에 오던 날 소위 태극기 세력 쪽에서 서울역 그 광장에서 김정은 화영식 그리고 인공기 화영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만은 경찰에서 그걸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사를 하겠다 하니까 2030 세대 젊은 애들이 소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단두대 그 목을 치고 하는 그런 모형,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뭐 철장소에 가다 놓고 뭐 하는 그 모형, 그게 광화문에서 그 난리 쳤는데도 수사기관이 뭐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화장실 가고 인공기 화장실 가는 거 그걸 왜 수사를 합니까? 아니 그리고 가깝게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네. 단두대 버리고 화장실 가고 불태우고 뭐 성조기도 불태우고 했을 때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 놓고 이래 되니까 이제 젊은 애들 2030 세대들이 소위 들고 올라가지고 김정은 화형식 퍼포먼스, 그게 지금 릴레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고마운 여기 일이죠. 그렇죠. 여기로 온 청년들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딱 한마디 하고는 SNS상에 자기 얼굴 사진, 그리고 김정은이 얼굴 사진 불태우는 거, 이 사진을 쭉 찍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자기 얼굴 사진에다가 김정은 얼굴 사진 라이터로 불태우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입니다. 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전 세계로 그렇죠. 번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 올림픽에 대해 가지고 이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참 젊은 사람, 젊은 학생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옵니다. 초등학생들도 얼굴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해 가지고 태극기 딱 배경으로 해가 그 허영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인기도 보십시오. 드디어 50%대가 끊겼습니다. 지금 소위 그동안에 70%를 넘던 게 지금 이제 드디어 50%대로 내려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올림픽에 대단한 북한에 와가 지금 뭐 잔치하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뭡니까 뭐 점검하러 왔다? 아니 평창올림픽 시설을 북한 사람들이 뭐 점검하러 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 진짜 그 젊음을 바쳐가면서 여기 한 번 나가려고 다 했는데 아니 북한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이 지금 무임승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국정농단 사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평창올림픽 그리고 비트코인이 완전 요즘 폭락하고 있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런 화형식도 하고 여론조사에 이 사람들이 반영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 떨어지는 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다음 주에 이 서울대 대자보를 붙인 그리고 SNU 서울대학교 대자보 팀의 그 대표 김응구 학생, 국제법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 학생하고 저희들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대학가의 분위기, 그리고 소위 트루스, 진실을 위한 젊은 대학생들의 연대, 트루스 얼라이언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서울 시내 15개 대학이 동시에 이제 대자보를 붙이는 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제가 계속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